거대한 보잉 787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에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엔진의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자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정장 바지에 주름을 편 뒤 머리 위 짐칸에서 기내용 캐리어를 꺼내 탑승교를 빠져나왔다. 서울의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가 얼굴을 훅 덮쳤다. 도시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오래 떠나 있던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향이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32살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로 비친다. 국내 최대 민간병원 시스템 중 하나인 우성 메디컬 그룹의 작고하신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녀로 60%의 경영 지배 지분을 보유하며 최종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엄청난 무게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 거대한 유산을 내 어깨로 감당해야 했다. 나는 교활한 늙은 대주주들이 득실거리는 이 사회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행복한 가정생활의 외양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이번 독일 출장은 정확히 한 달간 이어졌다. 우리 그룹의 대표 병원에 도입할 최첨단 의료 장비 구매 협상을 위해 직접 공장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본래 이 일은 현재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남편 강태호가 맡아야 할 책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강태호는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으며 인맥 관리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데는 도사였다. 하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나 치열한 협상에 있어서는 독일어는 고사하고 영어로도 역부족이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까다로운 이사회 앞에서 그의 입지를 다져주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물러나기로 동의했다. 내 공식 직함은 최고 전략 책임자였지만 실제로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모든 크고 작은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닦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VIP 입국 터미널에는 검은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한남대교를 부드럽게 달려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이사회의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없는 한 달 동안 남편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우성대학병원은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푸른빛이 도는 유리로 마감된 2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은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버지 평생의 역작이었다. 양식화된 십자가 로고가 새겨진 세련된 간판을 보자 자부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기사에게 임원 전용 출입구 대신 정문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내 캐리어는 내가 직접 끌고 로비를 통과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번지르르한 보고서에 나오는 모습이 아닌 평범한 방문객의 눈으로 병원의 일상을 보고 싶었다. 중앙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자동 안내 방송 시스템이 환자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울리고 가족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는 분주한 병원 특유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서늘한 중앙 냉방 공기 속에는 희미하고 깨끗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접수 데스크 근처 조용한 구석에 서서 흰색 정장 재킷에 옷깃을 매만지며 5층에 있는 강태호의 사무실로 가서 그를 놀라게 하기 전에 잠시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눈은 로비 중앙 복도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에 얼어붙었다. 흰색 수술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심장내과 과장이자 내 의대 동기인 권지혁이었다. 병원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이기도 했다. 그는 방금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중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지역의 넓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오뚝한 콧날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동작은 신속하고 숙련되었지만 부드럽고 집중된 정성이 담겨 있었다.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환자분이 숨을 쉬셔야 합니다.
지역의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님, 혈당 측정기랑 따뜻한 설탕물 한 잔 빨리요. 나는 그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역은 1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조용히 나를 챙겨주던 남자였고 명예나 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뛰어난 천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강태호가 해외 귀빈들을 접대하느라 바쁜 동안 3일 밤낮으로 관을 지키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준 사람도 지역이었다. 환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주변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의 모습, 돈과 야망으로 흐려진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영혼이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의료 윤리의 초상화는 한 방울의 검은 잉크로 즉시 더럽혀졌다. 지역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문 근처에서 아주 젊은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의 엄숙한 분위기를 찢어놓았다. 이봐요, 아저씨, 제정신이에요. 내 벤츠 그늘에 대라고 했잖아요. 왜 땡볕에 세워뒀어요? 검은색 가죽 시트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알기나 해요. 내 명품 가방 망가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녀는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얼굴은 두꺼운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저속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녀는 의료 현장에는 지극히 부적절한 너무 짧고 꽉 끼는 핫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매력적이라기보다는 눈에 거슬리는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가슴에는 한유라라고 적힌 파란색 인턴 배지가 달려 있었다. 아버지 시절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나이든 주차 요원. 이제는 머리가 새하얗게 센 박 기사님은 자기 손녀뻘 되는 여자의 거만한 태도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박 기사님이 더듬거렸다. 차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서 너무 바빴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었네요. 지금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한유라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을 발로 쿵 굴렀다. 빨리 좀 해요. 거북이처럼 움직이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최고급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아침부터 기분 다 잡쳤네. 노인을 꾸짖는 것을 마친 한유라는 즉시 명품 핸드백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꺼내 전면 카메라로 전환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찡그린 얼굴이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밝은 미소로 변하며 화면에 대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아침. 여러분의 유라가 아침부터 무능한 직원 때문에 좀 드라마가 있었지만 뭐 어때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저는 긍정적이고 귀엽게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트 꾹꾹 누르고 제 라이브 방송 공유해주세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15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직원이 복장 규정을 위반한 옷차림으로 이제는 중앙 로비에 서서 나이든 동료에게 소리치고 근무 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드라마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었다. 피가 얼굴로 쏠리기 시작했고 관자놀이에 혈관이 욱신거렸다. 이것이 강태호가 나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전문적인 기준이었는가? 이것이 아버지와 내가 그토록 힘들여 쌓아 올린 문화의 얼굴이었는가? 무릎을 꿇고 땀으로 셔츠를 적시며 생명을 구하는 지역과 소셜미디어를 위해 우스꽝스러운 쇼를 벌이는 이 생각 없는 인턴. 두 장면의 극명한 대조는 내가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리더의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입구를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박 기사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안심시켰다. 그는 움찔하더니 고개를 들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의 눈이 나를 알아보고는 커졌다. 그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려는 순간 나는 재빨리 입술에 손가락을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직 내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에 빠져 입술을 삐죽거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유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실례합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하고 권위가 있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신이 어른에게 소리 지르는 패션쇼나 시장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입니다. 게다가 근무 시작은 오전 8시입니다. 지금은 9시가 넘었어요. 당신은 지각했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상하트와 칭찬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에서 방해받은 한유라는 눈에 띄게 짜증을 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리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태도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심플하고 우아한 흰색 정장에 최소한의 장신구를 하고 있었다. 12시간의 비행 후라 얼굴은 피곤하고 창백했으며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이 화려한 젊은 여자의 눈에는 내가 아마 촌스러운 환자 보호자나 까다로운 중년 아줌마쯤으로 보였을 것이다.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한유라가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말투로 비웃었다. 나는 내 직원을 꾸짖는 중이야. 할 일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앉아있든지 하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팬들이랑 소통해야 하거든.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내 얼굴에 무례하게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어떤 신경질적인 아줌마 때문에 제 하루가 이미 망했어요. 남편한테 차였나 보죠. 인생이 엉망이니까 여기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유라, 직장에서도 괴롭힘 당하네. 그 여자의 무례함과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내 원래 계획은 간단히 꾸짖고 사무실로 올라가 인사과에서 그녀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무례함은 용납할 수 없었다. 휴대폰 내려놔요. 당장. 내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내 눈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병원의 규정과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허락 없이 촬영하고 사람들을 모욕한다면 보안팀을 불러 당신을 내보내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한유라의 눈이 커졌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갑자기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크고 반쯤 마신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던 그녀는 어색하게 돌아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고의로 나와 부딪혔다. 차갑고 검은 액체 한 컵이 내 깨끗한 흰색 정장을 완전히 적셨다. 커피는 빠르게 번져 옷감을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 발치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끈적하고 차가운 느낌의 몸서리가 쳐졌다. 강한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이 정장은 아버지가 마지막 생신에 주신 선물이었다. 이제 이 사소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유라는 연극적인 통곡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짜 흐느낌이 로비에 울려 퍼져 안내 방송 시스템 소리를 덮고 주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머, 세상에, 무슨 짓이에요. 앞 좀 보고 다녀야죠. 당신이 날 밀었잖아요. 내 예쁜 옷 다 망가졌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동시에 휴대폰의 라이브 방송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상 감이었다. 악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러분 모두가 제 증인이에요. 어떤 미친 환자 보호자가 의료 종사자를 폭행했어요. 바로 저요. 우리 자기님이 이 옷 사준 거란 말이에요. 맞춤 제작이라고요. 거의 300만 원짜리인데. 다 망가졌어. 이 얼룩을 어떻게 지워요.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비난과 동정의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몇몇은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혼란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 한유라는 기세를 몰아갔다. 그녀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나만 들을 수 있는 악독한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당장 나한테 사과하고 이 옷감 물어내.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기나 해?
내 남편은 이 병원 전체의 대표 강태호라고. 그는 여기서 누구든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 나한테 까불면 당신이랑 당신 가족 전부 블랙리스트에 오를 줄 알아. 이 도시 어떤 의사도 다시는 당신들 치료 안 해줄 걸. 이 뻔뻔하고 저속한 여자의 입에서 강태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내장을 칼로 비트는 것 같았다. 내 남편, 대표 강태호, 내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남자, 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했던 남자.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젊고 거만한 내연녀를 두고 이 신성한 직장에서 그녀의 권력을 과시하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 나는 정장에 번지는 커피 얼룩을 내려다보고 다시 한유라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분노로 폭발하는 대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쓰디쓴 공허한 웃음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지갑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끈적한 액체를 닦아낸 다음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남편이 대표 강태호라고 했죠. 맞아, 이제 무섭지. 한유라가 비웃었다. 무릎 꿇고 내 구두나 닦아. 그럼 내가 그에게 당신의 작은 소동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해 볼게. 내가 대답하기 전에 키 큰 인물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단단한 벽을 형성했다. 그 넓고 익숙한 등은 지역의 것이었다. 그는 방금 응급 환자 처치를 마쳤고 그의 수술복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는 조용한 권위의 산처럼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노련한 의사이자 과장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소란스러운 군중을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구경꾼들조차 조용히 휴대폰을 내렸다. 그는 내 흰색 정장의 커피 얼룩을 흘끗 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억눌린 분노의 빛이 스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유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움찔하게 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한유라 씨, 지역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명확하게 발음했다. 왜 중앙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지역을 보자 한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믿고 금세 오만함을 되찾았다. 어쨌든 지역은 그저 과장, 즉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의 남자는 책임자였다. 권 과장님, 보셨잖아요. 이 여자가 저를 밀어서 강 대표님이 사주신 명품 원피스에 커피를 다 쏟았어요. 저는 이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대중에게 폭로해서 어떤 쓰레기들이 여기에 오는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지역은 그녀의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벽에 걸린 커다란 병원 규정 명판을 가리켰다. 저를 위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규정 제1조, 모든 환자와 그 가족을 존중할 것. 제3조, 복장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병원 복장 규정을 준수할 것. 제5조, 근무 시간 중 소란을 야기하는 개인적인 용무 및 활동은 금지됨. 이제 자신을 보고 당신이 그 규정들 중 몇 개를 어겼는지 말해보세요. 한유라는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반박했다. 저는 특별 케이스예요. 강 대표님이 창의성을 위해 제가 원하는 대로 입어도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냥 고용된 의사일 뿐이잖아요. 무슨 권리로 나를 훈계해요. 당장 강 대표님한테 당신 해고하라고 말할 거예요. 지역의 뒤에 서서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고 상황의 완전한 쓴 아이러니를 느꼈다. 강태호가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내 연녀를 감싸고 돌며 마치 그녀가 이곳의 주인인 양 멋대로 날뛰게 놔두었던 것이다. 하찮은 인턴이 감히 심장내과 과장을 고용된 의사라고 부르며 자신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방패막이로 대표이사를 이용하다니. 지역은 짧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평소 진지한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표정이었다. 고용된 의사라. 맞아요. 하지만 나는 내 기술, 내 청렴함,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내 지식 때문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당신은 단지 몇 개의 가상 좋아요와 공허한 칭찬을 위해
신성한 의료 직업을 싸구려로 만들고 이 병원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강태호 대표이사의 약혼녀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진실 하나를 알려주죠. 한치의 자존심과 품격이라도 있는 여자라면 공공장소에 서서 그런 추잡한 관계를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 기사님 같은 어르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을 거고요. 지역의 말은 한유라의 연약한 자존심을 꿰뚫는 바늘과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타올랐다. 군중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속삭임은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 의사 말이 맞아. 품격이 없네. 옷차림 좀 봐. 완전 꽃뱀이야. 저 흰 정장 입은 불쌍한 여자분은 아무 이유 없이 커피 세례를 받았잖아. 딱 봐도 교양 있는 분인데 고립된 것을 깨달은 한유라는 마지막 수단인 피해자 연기에 의존했다. 그녀는 휴대폰에 대고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를 집단으로 괴롭혀요. 여기 의사들은 서로 감싸주고 약자를 괴롭혀요. 저는 혼자란 말이에요. 태호 자기야, 어디 있어? 와서 네 아내 좀 구해줘.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지역은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눈에는 수년간 말하지 못한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아. 커피에 대지는 않았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지혁아. 날 위해 나서줘서 고마워. 그는 아마 보안팀을 부르려던 참이었겠지만 나는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그를 막았다. 내 손 더럽히지 마. 내가 속삭였다. 이건 집안 문제야. 내가 처리하게 해줘. 내 모범적인 남편이 이 상황에서 정확히 누구를 변호하는지 보고 싶어. 나는 여전히 강태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고 있는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 강태호를 부르고 싶다고? 내가 도와주지. 이 작은 연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침착하게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오전 10시 15분이 표시되어 있었다. 내 비서가 보낸 상세한 일정에 따르면 강태호는 5층 VIP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대표단 및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자들과 매우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집착했고 항상 성견지명이 있는 원칙주의적인 리더로 보이고 싶어 했다. 나는 연락처 목록에서 내 사랑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한때는 나에게 따뜻함을 주었지만 지금은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이름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오랫동안 울렸다. 그는 아마 의료 윤리와 전략적 비전에 대한 거창한 연설, 즉 그가 나와 아버지에게서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들에 대해 떠들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받았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서두르는 속삭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자기야, 나야. 지금 부처님들이랑 파트너들이랑 엄청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정말 빡빡해. 잘 도착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나는 그의 공허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로비는 조용해졌고 울음을 그친 한유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회의 중이라고. 내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주 중요한 회의야. 자기야, 지금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좀 쉬어. 목욕도 하고 잠도 좀 자고 오늘 밤에 일찍 들어가서 다 보상해 줄게. 약속해. 강태호는 자상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집에 올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중앙 로비로 내려와. 뭐? 로비? 거긴 왜? 자기야, 나 엄청 바쁘다고 했잖아. 당장 내려오라고 했어. 나는 소리쳤다. 나의 가장된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졌다.
억눌렸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다. 내려와서 내세 아내가 나한테 커피를 끼얹는 꼴이나 봐. 그녀가 권지혁 과장님을 모욕하고 우리 아버지가 세운 병원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는 꼴을 보라고.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소름 끼치는 침묵. 나는 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자신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혹은 VIP 회의실이 너무 조용해서 내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공무원과 투자자들에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전화기 너머로 의자가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강태호의 더듬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당신 병원에 있어? 무슨 새 안 해? 진정해. 동시에 내 맞은편에 서 있던 한유라가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기 속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그건 분명히 그녀의 태호, 매일 밤 그녀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남자였다. 하지만 왜 이 권력 있는 남자가 이 촌스러운 늙은 여자에게 그토록 두려움과 복종의 태도로 말하는 것일까? 왜 그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불렀을까? 5분 주겠어. 내가 말했다. 각 단어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5분 안에 이 로비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을 시켜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당신 회의실로 직접 가져가게 해서 당신과 당신 파트너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어. 나는 그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 로비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들리는 소리는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모든 시선이 커피 얼룩진 정장을 입고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즉 진정한 책임자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나에게 쏠렸다. 지혁은 내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냉엄한 만족감과 신뢰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진짜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유라는 떨고 있었고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완전히 불신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구세요? 나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섭도록 차가운 미소였다. 왜 라이브 방송 멈췄어요? 계속 켜둬요. 당신 남편이 그의 법적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가 보게 하자고요. 그 5분은 강태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고 한유라의 권력에 굶주린 망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서 내가 배신자들에게 곧 터뜨릴 폭풍을 기다렸다. 로비의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었다. 환자부터 간호사까지 구경꾼들은 본능적으로 갈라져 바닥 중앙에 거대한 원을 형성했다. 마치 작은 콜로세움 같았다. 그 중심에는 나와 지혁, 그리고 한유라가 서 있었다. 한유라는 아직 전화 통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렸고 더 이상 감히 내게 들이대지 못했지만 엄지손가락은 여전히 몰래 녹화 버튼 위에 있었다. 그녀의 얕고 계산적인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조각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강태호의 강력한 사업 파트너이거나 최악의 경우 그가 항상 불평하던 지루한 전업주부일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젊은 아름다움과 강태호가 밤에 속삭여주던 달콤한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날 겁주려고 하지 마. 한유라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되찾으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태호 씨는 날 사랑해. 그가 말했어. 당신이 그의 아내라 해도 그건 그냥 명목상의 관계일 뿐이라고. 모든 남자는 늙은 아내에게 질리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원한다고. 그리고 난 아주 흥미로운 여자거든. 나는 그녀의 값싼 도발에 응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가장 신뢰하는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서류철 A를 중앙 로비로 가져오세요. 즉시 때가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지혁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단단한 몸으로 군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로부터 나를 가려주었다.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서연아. 그가 속삭였다. 병원의 평판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내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종양은 뿌리째 잘라내야 해, 지혁아. 한 번은 아프겠지만 그래야 치유될 수 있어. 내가 가짜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인 이 병원은 저들에게 파괴될 거야. 평판은 거짓말과 은폐가 아니라 정직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거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완전한 동의의 빛이 담겨 있었다. 이해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게. 그의 간단한 말이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꽃이었다. 15년 동안 그는 항상 조용하고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다. 한편 한유라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댓글이 빗발쳤지만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헐, 저 여자분 누구? 포스 장난 아니다. 찐 와이프 등판한 듯. 저 인턴 이제 쭌됐네. 꿀잼각이다. 대표님 기다리는 중. 한유라는 댓글을 흘끗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허공에 대고 변명하려 애썼다. 여러분,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그냥 연기 잘하는 거예요. 강 대표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가 저 여자를 길바닥에 내쫓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울리는 소리가 긴장을 갈랐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강태호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뛰쳐나왔다. 그의 비싼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이마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마치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평소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고 미친 듯이 눈을 굴렸다. 그의 시선은 상처 입은 자존심의 표정을 한 채 서 있는 한유라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마치 이상한 벌레를 보듯 쳐다보고 있었고 내 옆에는 지혁이 숨김없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통치가 끝났음을 알았다. 강태호를 보자. 한유라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가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에 매달리며 칭얼거렸다. 자기야, 왔구나. 봐봐. 이 미친 여자랑 저 찌질이 권지혁이 나를 괴롭혔어. 나한테 커피를 붓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보안팀 불러서 저 사람들 쫓아내줘. 강태호는 팔이 그녀에게 잡힌 채 뻣뻣하게 굳어서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단지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 그의 운명과 대표이사 직함,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부를 손바닥 안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강태호 씨. 내가 입술을 비틀어 그를 떨게 만드는 미소를 지으며 재촉했다. 왜 그래요, 강 대표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유라는 강태호의 이상한 망설임을 감지하고 그의 팔을 흔들었다. 왜 그래? 말 좀 해봐. 다들 보고 있잖아. 당신이 책임자라는 걸 보여줘야지. 강태호는 한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의 애정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완전한 증오였다. 그는 이 멍청하고 거만한 여자가 방금 자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짝! 날카롭고 폭발적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강태호는 팔을 휘둘러 한유라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 충격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날아가 타일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졌고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한유라는 뺨을 움켜쥐었다. 그곳에는 이미 붉은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강태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집과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 입 닥쳐. 강태호가 두려움과 분노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내 아내라고 짓거려? 난 너 몰라. 너 미쳤어. 이런 거짓말 좀 그만 퍼뜨려. 로비 전체가 경악했다. 그 반전은 충격적이고 잔인하며 더없이 비참했다. 강태호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공격적인 태도는 즉시 사라지고 비굴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자기야, 제발 내가 설명할게. 난 정말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 아마 집착이 심한 팬이거나 관심을 끌려는 망상 환자일 거야. 제발 나를 믿어줘. 내 아내는 당신뿐이야. 나는 그의 비참한 연기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내연녀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리는 남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유라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렸다. 육체적인 고통은 대중적인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당하고 쓰다 버린 장난감처럼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공격적인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비명을 질렀다. 강태호, 네가 감히 날 때려? 날 모른다고? 그럼 어젯밤 신라호텔 내 침대에 있던 건 누구였는데? 한남동 고급 오피스텔 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한 건 누구고? 몇 달 동안 나랑 자놓고 이제 내 돈 많은 마누라가 오니까 모르는 척해. 그녀의 폭로는 강태호의 얼굴에 던져진 얼음물 한 바가지와 같았다. 그의 모든 부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은 모든 말, 모든 이미지를 담아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너 지금 당장 입 닥치지 못해. 강태호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지역이 더 빨랐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강태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쳤다. 꾸준히 운동하는 외과 의사의 힘은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불륜으로 몸이 무뎌진 남자를 쉽게 제압했다. 그만해요.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세요. 이 기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강태호에게 다가갔다. 대리석 바닥에 내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애정의 흔적은 사라졌다. 저 여자 모른다고 했죠? 내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그럼 왜 저 여자가 당신 사무실 출입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왜 저 여자 은행 계좌에 지난달 당신의 비밀 여괴 계좌에서 20억 원이 이체되었을까요? 강태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내가 그 20억, 즉 그가 새로운 MRI 장비 조달 프로젝트에서 횡령한 돈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전혀 몰라. 강태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내 옆으로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내게 폴더를 건넸다. 회장님, 여기 완전한 은행 거래 내역서, 한유라 씨 명의의 오피스텔 구매 계약서,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신라호텔의 보안 영상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받아 강태호의 발치에 던졌다. 흰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적나라한 진실을 모두에게 드러냈다. 읽어봐. 내가 명령했다. 읽고 네가 내 뒤에서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봐. 강태호는 흩어진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았다. 그는 떨며 무릎을 꿇고 내 정장 바지 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서연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제발 우리 10년 결혼 생활을 봐서라도 용서해줘. 딱 한 번만. 저 여자랑 헤어질게. 맹세해. 뭐든지 할게. 내 노예가 될게. 제발 용서해줘. 병원 대표이사가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울며 애원하는 모습은 로비에 또 다른 충격의 물결을 일으켰다. 세상에, 진짜 회장님이었네. 회장님의 잠입 취재라니. 영화보다 더하네. 꼴 좋다. 바람 피우고 횡령한 쓰레기. 한유라는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자신의 호화로운 삶의 티켓이었던 남자가 비참하게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대표이사 부인이 되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훔친 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발치에 무릎 꿇은 남자를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내려다보았다. 우리 10년 결혼 생활, 내가 비웃었다. 네가 내 연녀에게 오피스텔 사주려고 생명을 구해야 할 돈을 훔칠 때 우리 결혼 생각했어? 네가 그녀가 나와 내 직원들을 모욕하게 놔뒀을 때 우리 결혼 생각했냐고.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내 다리를 빼내고 직원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나는 선언했다. 저는 우성 메디컬 그룹 이사회 의장 이서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강태호 씨를 중대한 윤리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해임함을 발표합니다. 이 시간 이후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무효입니다. 내 발표는 강태호의 존엄성의 마지막 흔적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았다. 로비는 웅성거림으로 폭발했고 이는 곧 공개적인 토론으로 번졌다. 나는 강태호에게 괴롭힘당했던 간호사와 직원들의 눈에서 승리의 빛을 보았다. 정직한 의사들의 얼굴에서는 안도감을 보았다. 하지만 강태호는 순순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익숙한 교활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의 먼지를 털어내고 예전의 권위를 되찾으려 애썼다. 서연아,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강태호가 거짓된 피해자 의식이 섞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검증되지도 않은 은행 거래 내역서 몇 장으로 날 횡령범으로 몰 수 없어. 그 20억은 새로운 병동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이었어. 서류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모든 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는 군중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치 선서라도 하듯 손을 들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대표이사 강태호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병원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결코 이 병원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명백한 모함입니다. 나는 그의 서투른 연기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새로운 병동에 대한 투자라. 그가 즉석에서 지어낸 한심한 변명이었다. 그가 정말 서류 탓을 하며 나와 법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누군가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에는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진실이 들려 있었다. 새로운 병동에 대한 투자라고요. 지역의 차분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실시간 재고 데이터가 표시된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강태호의 맞은편에 섰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강 대표님, 새로운 병동에 투자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자산 관리 시스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당신은 최고 사양의 인공호흡기 10대와 차세대 MRI 시스템 구매를 결제했습니다. 이는 회장님께서 독일에서 바로 그 거래를 협상하고 계셨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총 계약 금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태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 물품은 배송 중이야. 통관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당신이 국제 물류에 대해 뭘 알아? 지역은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이메일을 표시했다. 제가 통관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글은 읽을 줄 압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독일 공급업체에서 제게 보낸 확인 이메일입니다. 그들은 이 주문에 대해 우성으로부터 어떠한 대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창고를 떠난 장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비에 또다시 집단적인 경악의 소리가 퍼졌다. 지역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그의 말은 외과 의사의 정밀한 칼날처럼 강태호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냈다. 장비가 배송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주문 확보를 위해 긴급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금을 횡령하여 유령회사로 이체했고 그 사이 한유라 씨는 정확히 그 금액으로 고급 오피스텔을 구매할 수 있었죠. 정말 회장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강태호는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역이 그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항상 지역을 의학과 수술에만 집착하는 책벌레로 여겼지. 자신의 재정 비리를 추적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내가 없는 동안 그는 의료 업무에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우리 가족의 유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내가 돌아와 우리 조직의 암을 도려내는 것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은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확고했다. 회장님. 심장내과 과장이자 의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장비의 부재가 이미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태호 씨의 행동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우리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역의 마지막 발언은 결정타였다. 강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공허했으며 모든 투지가 사라졌다. 진실은 모두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로비는 이제 공개 법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이 질서를 회복하고 내 권위를 재확립할 순간임을 알았다. 나는 접수 데스크의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가 떨고 있는 접수원에게서 마이크를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 환자,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내 목소리는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성대학 병원의 큰 수치입니다. 이 사회를 대표하여 이 불미스러운 장면에 노출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군중을, 변화를 기다리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썩은 사과 하나의 행동이 매일 이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수백 명의 헌신적인 의료 전문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고 병원 운영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긴급 경영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방안은 숨을 죽였다. 첫째, 나는 여전히 바닥에 구겨져 있는 강태호를 가리켰다. 강태호 씨는 해임되며 모든 직함과 책임을 박탈당합니다. 우리 법무팀은 지방검찰청과 전적으로 협력하여 그의 횡령 혐의를 기소하고 그의 과거 모든 활동을 조사할 것입니다. 보안팀은 이 남자를 건물 밖으로 호송해 주십시오.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가 강태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고개는 수치심으로 숙여졌고 그들은 경멸적인 속삭임의 합창을 받으며 군중을 뚫고 출구로 그를 이끌었다. 한때 멋졌던 대표이사의 이미지는 이제 평범한 범죄자의 모습이 되었다. 둘째, 나는 존경심으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계속했다. 대표이사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폭풍 속에서 이끌어갈 정직함, 재능, 그리고 연민을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하게 나선 남자입니다.
나는 지역에게로 몸을 돌려 미소 지으며 그를 향해 손짓했다. 저는 권지혁 박사님을 우성대학병원 임시대표이사로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의 기술과 도덕적 나침반으로 권 박사님이 이 병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은 나의 신속한 결정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내 옆 단상 위로 올라와 군중에게 고개를 숙였다. 즉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 시작되어 과장들과 심지어 환자 가족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천둥 같은 환호는 단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결정에 대한 지지였다.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박수였다. 지역은 감사와 결의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힘있게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호가 끌려나가고 지역이 축하를 받는 동안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한때 거만했던 인턴 한유라는 이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번진 화장과 눈물로 엉망이었다. 시선이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본 그녀는 출구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고 그들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한유라 씨,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십니까? 김 변호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소름 끼쳤다. 우리는 아직 회장님의 정작 문제나 당신이 병원에 끼친 명예훼손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한유라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재벌 부인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끝났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체포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법적 문제뿐이었다. 저기,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강태호가 저를 조종했어요.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가 내 발치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릇된 삶에 대한 슬픈 연민만이 느껴졌다. 조종당했다고? 나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건 누구였지? 나이든 주차 요원에게 소리친 건 누구였고, 부정한 부를 자랑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건 누구였지? 그건 모두 네 선택이었어. 너는 탐욕과 내 것이 아니었던 권력에 대한 망상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나는 내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김 변호사님, 한유라 씨의 인턴십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즉시 종료하세요. 또한 횡령 자금 수령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파일을 준비하세요. 저 오피스텔은 훔친 돈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녀는 한 푼도 남김없이 반환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한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고급 오피스텔, 명품 가방, 호화로운 여행, 모든 것이 압수될 것이다. 그녀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안고 가혹한 현실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지역이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꾸짖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그녀 앞바닥에 부드럽게 놓았다.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의 명함입니다. 지역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인격 장애와 과대망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괜찮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지역의 행동은 부드러웠지만 가장 심오한 처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 조각마저 벗겨내고 그녀가 단지 범죄자가 아니라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와서 한유라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호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유리문 뒤로 사라져갔다.
로비는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더 깨끗하게 느껴졌다. 군중은 흩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자동 안내 방송 시스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울렸다. 나는 접수 데스크에 기댔다. 피로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아드레날린 분출이 끝나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가 남았다. 나는 긴 비행, 파괴적인 감정적 충격, 그리고 긴장된 대결을 견뎌냈다. 나는 이겼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그런 괴물로 드러났을 때 이 승리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지키려 싸웠던 가족은 이제 공식적으로 깨졌다. 지역이 이미 뚜껑을 딴 생수병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건네주고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내 얼굴을 가려주는 방식으로 섰다. 물 좀 마셔, 서연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했어. 오늘 네 아버지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마른 목과 영혼의 쓴맛을 달래주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따끔거렸다. 지여가, 나 너무 피곤해.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네. 그는 깊은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것은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손길이었다. 당연히 아프지. 너는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가 달랬다. 하지만 넌 용감하게 맞서서 암을 도려냈어.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야. 여긴 내가 맡을게. 집에 가서 쉬어.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야 했지만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전투, 즉 이혼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김 변호사가 여전히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즉시 이해했다. 회장님, 이미 이혼 소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불륜과 횡령의 증거가 있으므로 법원은 신속하게 승인할 겁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펜 주세요. 나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내 이름을 서명했다. 그 서명은 내 인생의 10년을 끝냈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끝냈으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 김 변호사님, 즉시 절차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모든 공동자산을 동결하세요. 그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김 변호사가 깊은 존경의 표정으로 서명된 소장을 받으며 말했다. 나는 지역에게로 몸을 돌려 작고 지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역아. 오늘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미소는 진지한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어색하게 굴지 마.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강태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셨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그분은 내게 항상 널 지켜봐 달라고 약속하게 하셨어. 남자는 약속을 지키는 법이야.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단지 우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년 동안 간과했던 깊고 꾸준한 애정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나는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내 캐리어를 끌고 병원을 나섰다. 오후의 햇살이 포장도로에 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내 과거의 폐허를 뒤로하고 걸었다. 앞에는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으로도 가득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원 로비에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는 단지 쓰나미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나는 집에 막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질 틈도 없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통의 전화가 아니라 뉴스 알림과 소셜미디어의 알림 홍수였다. 휴대폰을 열자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질투의 눈먼 재벌가 상속녀, 젊은 인턴 폭행, 그 진실은 바람난 아내와 의사 내연남,
남편에게 누명 씌워 회사 찬탈, 우성병원 드라마, 아내와 내연남의 잔혹한 쿠데타로 대표이사 축출, 누군가 한유라의 라이브 방송을 다운로드하여 교묘하게 조작했다. 그녀가 주차 요원을 꾸짖고 거만하게 자랑하던 부분은 잘라냈다. 오직 내가 엄격해 보이는 모습, 지역이 나를 보호하듯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강태호가 비참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영상만 남겨두었다. 이 영상들에는 전문적인 댓글 부대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한 수천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 마누라 차가운 얼굴 좀 봐. 진짜 보통 아니네. 불쌍한 남편. 집에서도 맨날 저렇게 괴롭혔을 듯. 저 의사랑 몇 년 동안 바람 피웠다던데. 남편 쫓아낼 핑계였던 거지.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강태호의 비열함을 과소평가했다. 사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는 여론을 이용해 나와 지역의 명예를 파괴하는 초토화 전술에 의존한 것이다. 그는 나를 함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 내가 악당이 될 때까지 서사를 비틀고 싶어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철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소셜미디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저희 IT 부서에서 이 캠페인을 추적한 결과 블랙 PR 회사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봇 계정을 사용하여 병원의 공식 페이지와 회장님의 개인 프로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자금은 익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지만 강태호가 숨겨둔 마지막 돈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그가 원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직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그도 압니다. 김 변호사가 추측했다. 그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해 더 유리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단 한 푼도. 그가 더럽게 놀기로 했으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를 환하게 한 대가를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댓글을 막고 보도자료를 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숨을수록 더 죄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떠들게 놔두세요. 진실만이 중요합니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죠. 김 변호사님, 내일 아침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주요 뉴스 방송사, 시내 신문사, 그리고 특히 나를 비방하는 온라인 타블로이드까지 모두 초대하세요. 제가 직접 그들을 마주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존경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한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차갑고 조용한 이 넓고 텅 빈 저택을 헤맸다.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두 작은 천사들은 어머니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풍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강해지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성대학병원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셔터 소리는 긴장되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모두가 수십억 원대 스캔들의 내막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도록 화장한 얼굴에 심플하고 보수적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방으로 들어섰다. 내 옆에는 익숙한 흰 가운을 입은 지역이 있었고 그의 존재는 차분하고 위험 있었다. 우리의 등장은 방 안의 모든 카메라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주빈석에 앉았다. 나는 꾸준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연입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은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성병원과
헌신적인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정보는 오직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할 의도로 편집된 악의적인 조작물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일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회장님, 대중은 당신과 권지혁 박사님이 불륜 관계이며 내연남을 위해 남편을 해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방아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일어서서 기자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방 전체를 꾸준한 시선으로 훑었다. 그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혁의 깊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저와 이서연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의대 시절부터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동료이며 전문적인 파트너입니다. 소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불륜 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15년 동안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부터 그녀의 결혼 생활 내내 그리고 오늘날까지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흠모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나 의사로서의 윤리적 선을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혼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겁한 자에게 비방당하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은 방 전체를 놀라게 했다. 그처럼 성공하고 사적인 남자가 자신이 아끼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짝사랑을 선언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동정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지역은 계속해서 조수에게 신호를 보내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게 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강태호 씨가 해고된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우리가 어제 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강태호 씨와 현재 장미아동 복지관에 살고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당은 경악으로 폭발했다. 모든 카메라가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태호 씨는 인턴 한유라 씨를 만나기 훨씬 전인 4년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아동복지관에 버렸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가거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마저 버리는 남자. 그런 남자가 도덕을 논하거나 피해자인 척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폭로는 여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타였다. 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강태호를 향한 강렬한 분노의 물결로 바뀌었다. 위험있던 대표이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차갑고 비정한 괴물의 초상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감정이 벅차올라 지역을 바라보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드러냈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조용히 그 불쌍한 아이를 찾아내 판세를 뒤집었다. 기자회견은 진실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후의 뉴스 보도는 완전한 반전이었고 나의 용기와 지역의 청렴함을 칭송하며 강태호의 행동을 맹렬히 비난했다. 기자회견 후 강태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직업과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피했다. 그가 겨우 숨겨두었던 돈은 PR 회사의 수수료와 자신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금방 고갈되었다. 절박하고 파산한 강태호는 한유라에게 퍼부었던 비싼 선물들을 기억해냈다. 고급 오피스텔, 자동차, 명품 보석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며 빚을 갚고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오피스텔, 즉 내 변호사들이 가압류했지만 아직 압수하지는 않은 곳으로 술에 취해
분노에 차서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다. 한유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그리움이 아니라 순수한 경멸이었다. 그녀 역시 해고당하고 파산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 파멸의 직면에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비웃었다. 나한테 빌붙으러 왔어. 나도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준 차 키랑 보석들 다 내놔. 강태호가 아파트로 난입하며 소리쳤다. 그거 내 돈이었어. 돌려줘야 해. 내 돈? 한유라가 조롱하듯 웃었다. 그건 네가 병원에서 훔친 돈이잖아. 이제 증거물이라고. 내가 그걸 간직하고 너랑 같이 감옥 갈 만큼 멍청한 줄 알았어? 벌금이랑 변호사 비용 내려고 다 팔았어. 이 말을 듣자 강태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한유라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맞서 싸웠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핥히고 팔을 물며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싸웠다. 이 한심한 패배자야. 또 날 때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비참한 장면을 발견했다. 강태호와 한유라는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든 채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무질서 행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다음 날 강태호가 수갑을 찬 채 부은 얼굴로 흐트러진 한유라. 옆에 앉아있는 사진이 비참한 종말. 몰락한 대표이사와 내연녀. 훔친 재산 두고 난투극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온라인에 실렸다. 그 뉴스를 읽으며 나는 만족감 대신 자신의 탐욕으로 파멸한 삶에 대한 슬픈 연민을 느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강태호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판사는 그에 대한 산더미 같은 증거를 검토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사가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내게 부여했을 때 그는 마침내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그의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면서 그는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햇살이 비치는 법원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역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은 푸른색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우성을 재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지역이 대표이사로서 내 곁에 있으면서 우리는 강태호가 남긴 부패를 청산하고 병원의 사명을 되살렸다. 우성은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여 의료계의 탁월함과 청렴함의 등대가 되었다. 강태호는 횡령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유라는 듣자 하니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허름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과 부에 대한 꿈은 조용한 계산기 소리로 축소되었다.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1년 후 쌀쌀한 가을 저녁 지역은 나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식사 후 그는 작고 우아하게 포장된 상자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하고 세밀한 크리스털 인간 심장 모형이 있었다. 서연아, 그가 16년에 걸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심장 전문이야. 평생 심장을 연구하며 보냈지만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유일한 심장은 바로 네 심장이야. 이 크리스털 심장은 너에 대한 내 마음을 나타내. 투명하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없지. 네가 상처받았고 내 심장이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내가 네 개인 주치의가 되어 남은 평생 그 심장을 돌보게 해줄래? 행복의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크리스털 심장에서 내 앞에 있는 남자, 의대 시절의 소년, 뛰어난 의사, 폭풍 속에서
나의 벌이 되어준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네, 권 박사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럴게요. 하지만 이 치료 계획이 평생 지속된다고 약속해야 해요. 5년 후 우리는 우성대학 병원에 새로 지어진 최첨단 이서연 기념관의 리본을 나란히 서서 잘랐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 즉 나와 지역,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랑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내 두 아이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앞서 달려가며 웃음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우리가 연문을 지날 때 나는 그를 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고난이 새겨져 있었다. 모범수로 일찍 석방된 강태호였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직업도, 집도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은 후회의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지역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강태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분노와 증오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조용한 연민으로 대체되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것을 들추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아름다운 평화를 방해할 뿐이었다. 아니, 내가 미소 지으며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집에 가자. 애들 배고프겠다. 나는 지역의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따뜻한 석양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최고의 복수는 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둠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행복과 빛으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이서연은 그것을 해냈다.